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엔비디아가 급락한 이후 회복까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 주에 AI 캐펙스에 중요했던 이야기와 버티브의 실적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본 시간입니다. 한 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 펀더멘털 체크를 편성했던 이후에 꼬박 7일이 지났습니다. 슈퍼마이크로발 마이너스 10%를 되돌리면서 끝나게 됐는데요. 급락을 되돌린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캐펙스 전망이었습니다. 메타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1로 가져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I 서버를 확충하느라 캐펙스 계획을 올해 내내 훨씬 더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품질이나 사용 경험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여정의 중간에 있음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이러한 AI에 대한 야망을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존 빅테크들이 해왔던 것처럼 문샷 프로젝트로서 접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최대한 기존의 예산으로 AI에 돌리려고 노력했었지만 이제는 AI 투자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투자 자체는 적어도 2025년 혹은 2026년까지는 꾸준히 커질 것임을 언급한 부분이었죠. 세 번째는 여기서 메타의 체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캐펙스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사실상 가장 크게 달라진 AI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AI를 충분히 2-3년 동안 투자하는 과정에서 버텨줄 이익 체력,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얼마나 빠르게 제품화시키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마치 메타버스처럼 기존의 문샷 트렌드와 같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저커버그가 창업자이자 대주주의 메타를 직접 발로 뛰면서 경영하는 강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뉴스피드를 데스크탑 기반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리고 틱톡의 등장으로 인해서 릴스와 스토리를 만들면서 생겼던 투자 사이클, 이번에 그리고 AI가 그렇다는 것이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가 되기까지 단연간의 투자 사이클이 될 거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분명 2022년의 메타버스 쇼크와는 다른 내용을 의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I가 돈을 못 버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앱 참여도와 추천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메타가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는지를 짚어드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메타는 AI와 가속 컴퓨팅으로 돈을 벌고 있죠. 작년 9월 말부터 강조드린 부분은 AI는 인프라 중에 하나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콰이어 캐피탈의 질문, 우리들의 AI 랠리는 지속 가능한가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린 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두 번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로 넘어오겠습니다. AI 붐 이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15% 정도였고 구글은 매출 대비 10% 정도 초반대였습니다. 이제 두 기업은 각 분기별로 3빌리언에서 5빌리언 가까이를 더 많이 쓰고 있음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매출 대비 23%까지를 캐펙스에 쓰고 있고 구글은 매출 대비 15%까지 캐펙스에 쓰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수요 코멘트에 있어서 첫 번째, GitHub 코파일럿이 지난 실적 발표까지만 해도 사용자가 130만 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1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유료 가입자의 수가 직전 분기에 비해서 35% 늘은 180만 명으로 늘은 것이죠. 룹스한자 시스템이나 노키아, 핀터레스트, 볼보 등 다양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AT&T나 CT, 그리고 허니웰 같은 기업들이 GitHub 코파일럿의 개념 증명,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다가 실제로 효과가 확인되자 전사적으로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는 이제 바야흐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AI의 시대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컨슈머 AI를 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자체 제품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새로운 인프라가 되어줄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느라 시간을 썼다면 이번 분기부터는 모든 업계의 3만 개 조직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기업별로 자체 코파일럿을 훈련시키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만 개 조직이 사용하는 규모는 직전 분기에 비해서 175% 증가한 값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AI 캐펙스를 막대한 규모로 늘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메타가 하락 후에 회복이 더뎠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이익 체력이 메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각종 제품에 AI를 많이 탑재하여서 AI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애저 및 오피스 365 업셀링으로 총 마진율을 높였고 다음 분기까지도 이익 성장은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 수요는 현재 가용량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도 이와 일치하는데 AI가 90년대 초에 붐과 같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제에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의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른 확산과 재택 속도를 가지고 있고 원래는 기업들의 기존의 IT 예산 자체에서 생각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물론 대부분의 지출이 IT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전통적인 IT 버젯이 아니던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도 AI 지출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의 AI 코멘트는 이제 곧 모든 검색 쿼리에 생성형 검색 결과를 도입할 준비가 마쳤음을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추천 알고리즘에 GPU 가속 컴퓨팅을 도입하느라 많은 엔비디아 칩을 추론용으로 샀던 것처럼 구글도 검색 자체의 가속 컴퓨팅과 AI를 동시에 도입하는 과정이므로 TPU와 엔비디아 칩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군비 경쟁에서 중요한 건 마진을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AI에 대한 매출 성장도 일부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이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AI 수익화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광고와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서 수익화를 얘기한 것,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구글 AI 스튜디오 및 버텍스 AI를 통해서 도구 전반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운데이션 AI를 유일하게 자체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파운데이션 AI의 개발이 전사적인 능력을 올려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은 AI의 발전은 2012년 알렉스넷으로부터 시작되어 크게 보면 2017년 구글 브레인의 트랜스포머, 2020년 오픈 AI의 GPT-3로 이어지고 2022년에 데이터셋의 크기를 얘기했던 친칠라 스케일링 법칙까지 연결됩니다. 더 범용성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는 바야흐로 파운데이션 모델만 강화하고 파인 튜닝하게 되면 곧바로 각 분야별로 특화된 AI를 완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제미나이를 가진 구글을 강조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월부터 제미나이를 퍼포먼스 맥스에 통합시키면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제미나이로 인해서 좋아진 퍼포먼스 맥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CapEx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AI가 가진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많고 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중 CapEx는 이번 분기 이상을 유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메타 실적 발표가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AI판 별들의 전쟁에서 가장 이익 체력이 낮은 별이 자신이 가진 현금 창출 능력보다 더 많은 비용을 AI에 몇 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전쟁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나 버티브, 브로드컴을 비롯한 AI 반도체 섹터에는 좋은 발언이었죠. 이제 적어도 첫 번째 AI 투자 사이클을 이끌었던 컨슈머 AI 기업이 2025년 혹은 2026년 중반까지도 AI 투자를 꺾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AI 플랫폼 경쟁 페이즈 2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AI에 2022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던 메타, 그리고 22년 말 23년 초에 오픈 AI의 챗GPT 발표 이후에 빠르게 투자 및 제품화에 들어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전체의 이익 체력들이 꽤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위차트는 최근 12개월의 매출과 각종 비용을 합친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리테일 기반이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지만 애플도 실제 에센라이트한 기업이기 때문에 위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네 가지가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있어서는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네트워킹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애플은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돈을 번다는 것만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별들의 전쟁이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기업들의 체력이 큰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AI 경쟁은 기존에 100이란 돈을 쓰고 있었다면 작년에는 10이라는 규모를 할당했다가 이제는 15 혹은 20을 할당해야 하는 예산의 우선순위 변경 그리고 현금을 쓰는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문샷 프로젝트에 지기 싫은 기업들이죠. 빅5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자신의 AI로 먼저 깔아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임직원 수를 보기에도 메타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효율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페이지 2로 접어듦에 따라 거대한 공룡들까지도 생성형 AI 전환에 성공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구글은 2023년 4월 이후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사상 처음으로 통합시킨 이후 올해 초부터는 머신러닝 개발자와 머신러닝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서를 하나의 부서로 묶었고 구글 내에 흩어진 서치팀을 하나로 묶었으며 플랫폼과 디바이스 팀을 하나로 묶었죠. 이러한 팀들을 AI의 워크플로우에 맞게 합치기까지 총 1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시총 2,000조 원에 가까운 기업을 1년 만에 전사의 모든 조직을 AI에 맞게 수직 계열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가진 이익 체력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주목받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임직원 수는 152만 명인 것 중에서 약 120만 명 가까운 규모가 물류 관련된 직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전 세계에 분포된 본사 직원은 30에서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노동자의 10%만 줄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또 한 번 큰 비용 절감이고 더 큰 이익 체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차트로 넣게 됐습니다. 구글이 왕자를 찾기 위해 강조했던 6가지 전략, 그리고 메타의 가속 컴퓨팅과 AI는 새로운 인프라라는 안데르슨 호로위츠 전직 인텔 CTO가 말했던 발언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티브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버티브의 실적 발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버티브에게 기대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내용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시장의 수요가 매우 명확하며 리더, 특히 엔비디아와의 강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신감도 공유했습니다. 전력과 열 관리, 그 중에서도 액체 냉각 분야에서 장점이 있음을 드러냈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것이 원래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년 8월에 버티브를 처음 말씀드릴 때 엔드-투-엔드 기업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라고 정리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례가 없는 수요, 앞으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워크플로우 시스템인 VOS를 강조했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의 승자는 포트폴리오와 실행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길 자신이 있음을 디자인 윈을 이어갈 자신이 있음을 언급한 첫 분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이해에 대해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신규 수주가 크게 2가지 지표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년 대비 신규 수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출하액 대비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부분이죠. 첫 번째 지표인 신규 주문량은 작년 1분기 신규 수주량이 YOY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정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는 기존의 3, 4분기에 보였던 회복세에 비해서 탁월한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인 출하액 대비 수주액 또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었죠. 최근 2개월 사이 AI 프로젝트들의 파이프라인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 크게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1주차 실적 발표 중에 TSMC와 ASML 그리고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대한 리뷰, 2주차 빅테크의 프리뷰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렸고 EPS 추정치 변경과 빅5 기업들이 이번에도 좋을 거라는 점, 테슬라 중국 FSD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 내 자율주행 굴기에 대한 의심을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프리뷰 분석 자료가 나갔었죠. 두 기업을 합쳐서 시총의 7천조 원 가까운 규모가 오가는 이벤트 데이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짚어드렸던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분석, 더 선명해진 두 번째 웨이브의 전략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원래도 펀더멘탈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크게 볼 때 세컨 웨이브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인 모델 2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 가능성 있게 확실히 잡아준 점이 좋았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모델 2를 훨씬 더 빠르게 기존의 공장에서도 출시할 수 있게끔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생산 예정이던 생산 예정 시기를 2025년 초로 다뤘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버티브의 1분기 실적 발표 리뷰를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에 버티브 실적을 요약하자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진 액체 냉각 수요와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게 핵심이겠죠. 지난 4분기의 어닝콜 정리와 9분기치의 수요 공급 디테일,
그리고 이번 분기의 실적에서 긍정적이었던 내용 3가지와 부정적이었던 내용 1가지를 다뤄드렸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협력이 시작된 첫 분기가 올해 1분기였음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죠. 5번째는 구글의 1분기 실적 발표 분석이었습니다. 구글의 이번 실적을 요약하자면 AI 왕관을 찾기 위한 구글의 6가지 전략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검색의 변화는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의 전환이었고 이제는 AI로의 3번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붐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구글 CEO 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자신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할 수 있다는 구글,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되찾아온 AI 주도권, 반면 쿠키리스의 역풍을 맡고 있는 구글 네트워크까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